자,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6쪽 보니까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재무성과라고 나왔는데 재무성과라는 건 뭘 말하는가?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인 손익, 손실이 생겼는가 이익이 생겼는가, 손익을 계산하는 것, 우린 이걸 재무성과를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 손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익이 크면 이익, 비용이 크면 손실이죠. 수익이 크면 이익, 비용이 크면 손실이죠. 근데 국제기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재무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제 기분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수익 비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시 28쪽을 펴보세요. 28쪽. 거기 보니까 1번에 포괄손익계산서하고 나왔죠. 요거 포괄손익계산서. 책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에 재무성과를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것을 계산하는 보고서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포괄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라는 얘기고, 자, 아까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그런데 여기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이렇게 놨어요.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시점 정보를 나타내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 정보를 나타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태적 이 말이 나온 거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재무성과를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그래 놓고 2번에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재무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자, 3번에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 또한 보고식과 계정식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고식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나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계정식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겠다. 이거 역시 규정은 안 나와 있죠. 뭐가 원칙이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 자, 4번. 계정식은 수익은 반드시 대변, 비용은 반드시 차변에 기록한다. 자, 쓸게요. 추후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저는 약자로 IS라고 쓰겠습니다. IS. 포괄손익계산서는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을 쓰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을 쓴 상태에서 합계를 비교하면 대차가 일치할까요? 불일치할까요? 불일치하겠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한다. 차변이 작았으면 좋겠어요?
대변이 작았으면 좋겠어요? 차변이 작아야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때 차변이 작다, 작을 때 이 금액을 뭐라고 하는가? 당기순이익 또는 총포괄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떨 때 당기순이익, 어떨 때 총포괄이익, 요거는 나중에 표시하고,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마디. 아주 옛날에 회계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옛날에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옛날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안 하고 손익계산서라 그랬었어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손익계산서라는 용어가 포괄손익계산서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옛날에 과거의 손익계산서는 그냥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만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만 여기다 총포괄이익이 얼마인지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손익계산서라고 안 하고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만 합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을 쓰고, 자,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도 표시하고 총포괄이익도 표시하는구나. 어떻게 표시할지는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5번에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 이거죠. 명칭, 회사명. 아까 재무상태표는 여기다가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번엔 보고기간이 들어가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유는 뭐예요? 기간 정보니까. 동태적 보고서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단위, 원,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이 포괄손익계산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수익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비용이라고 하는지 이거를 아셔야죠. 자, 수익과 비용에 관한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앞에서 우리가 자본등식 배웠죠. 자본등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기업에서 부채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증가하거나 반대로 자산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감소하면, 즉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은 증가하겠죠. 반대로 부채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감소하거나 반대로 자산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자본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자본만 독립적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자본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또는 부채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 박스 안에 26쪽 박스 안에 제가 자본의 변동 요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자본의 변동 요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만 변할 수는 없죠. 자본이 변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산 부채도 변해야 되니까 이건 사실은 자산 부채의 변동 요인 이렇게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산과 부채가 변하면 자본도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책에다가 저는 그냥 자본의 변동 요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기업에서 자본이 변하는 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활동의 결과
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변한 경우가 있고, 변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 이때 기업의 지분 참여자가 누구예요? 그 기업의 주인, 소유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와의 자본거래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아까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를 강조했어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는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기업과 소유주와의 거래, 소유주는 기업과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안 해요. 기업이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죠. 자,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언제 증가하는가? 지분 참여자가 기업의 지분 참여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출자를 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자를 받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출자받은 돈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했다. 그 결과 돈을 벌었다. 이익이 생겼다. 배당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산을 나누어 줘야죠. 기업의 재산을 주주들에게 되돌려 주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갑자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회계상에서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뭐야? 그러면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 요래도 되는데 기준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굳이 자본의 증가 원인 중에서도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번만 하고 따라합니다.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자, 비용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용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액을 제외한 것이다.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비용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왔는가? 26쪽에 보니까 땡글뱅이 1번에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나와 있죠? 자, 비용이란 27쪽에 나와 있네요. 비용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액을 제외한 것이다. 나와 있나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1번 지문보다는 시험에는 2번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2번 지문이 나와야 맞아요. 자, 2번 지문 보니까 이렇게 났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결론은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보세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수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또는 재무제표 기본 요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또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내용,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맨 끝에 제외한 것이다. 이 말을 갖다가 시험에는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을 슬쩍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이해를 했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26쪽 땡글뱅이 2번을 보고 절대로 27쪽 보지 마시고 26쪽 땡글뱅이 2번을 보시고 27쪽 땡글뱅이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말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땡글뱅이 2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수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가 돼야죠. 3번에 그 내용이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수익의 인식은, 여기서 인식은 요 얘기는 장부에 적으려면 이런 뜻입니다. 수익을 장부에 적으려면 즉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 이거네요. 비용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3번 27쪽의 3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의 인식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1, 2, 3번 해였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광의의 수익의 정의는 잠깐 원래는 이 4번 지문이 원래 국제 기준에는요 문단이 2개가 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따로 표시를 했다가 별 의미도 없는 내용에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2개를 줄이다 보니까 실수가 하나 있었어.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뒤로 넘어가 보면 27쪽 보면은 1, 자 비용해 놓고 땡글뱅이 1, 2, 3, 4가 나와 있죠. 그렇죠? 4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5가 있어야 되는데 5자를 실수로다가 이 순서를 안 바꾼 것 뿐이에요. 그 숫자를 안 바꾼 것 뿐이에요. 6이 사실은 5고 그리고 7이 사실은 6이 되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좀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어. 자, 어쨌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27쪽 위에 4번.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회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회계를 아주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에서는 이제 사실은 수익이라는 게 있고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이라는 게 있고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너 회계 공부한다 그랬는데 혹시 수익과 차익에 대해서 설명해 봐. 이런 식으로. 비용과 차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1년 중에 강의를 할 때 가장 짜증이 나는 가장 억울한 내용. 이거 강의할 때야.
요거 강의하는 게 왜 억울하냐? 어떤 날은요, 이런 게 이제 강의가 보람이 되죠. 어떤 날은 1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이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서 실제 시험에 나올 게 많게는 6, 7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강의할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강의하죠. 또 실제로 시험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것을 강의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부분에서 다른 거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내용도 강의를 하는데 즐겁죠. 그런데 한 번 강의를 했는데 시험에 나와야 뭐 한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리고 다른 걸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 이런 거 강의하기는 억울하죠. 이게 계륵과 같은 거야, 계륵과 같은 거.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뭔 얘기냐면 오늘 이후로는 요 지문은 2번 다시 안 나와요. 요거 읽을 때 바로 여기서만 쓰는 내용이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3, 4년에 한 번씩 지문에 이게 섞여 나오니까.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광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넓은 의미의 수익은 차익도 수익이라는 얘기죠. 이때 수익과 차익의 내용이 나왔는데 수익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고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주었어요. 돈을 주셨어요. 자산이 증가했죠. 돈 주는 게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정상 영업활동인가요? 하지만 돈을 벌었죠. 그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차익이 되는 거예요. 차익. 자, 기업에 도둑을 맞았네. 자, 기업이 도둑 맞는 게 주된 영업활동인 회사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차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만 발생하지만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활동에서도 발생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 그 뒤에 보니까 따라서 개념체계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제 차익이란 말을 안 써요. 왜? 이 개념체계라는 게 있어요. 조금 본디 말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건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이 회계 이론의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해 놓은 것. 1, 2월에 강의 들어갑니다. 1, 2월에는 이런 거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거 설명하는데 다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뭐 총계정 원장 마감하고 뭐 이런 거 강의 못해요. 근데 사실은 전에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합격을 하시려면요 이 12월까지 가는 거 완벽히 이해하시잖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새로운 거 강의 안 하나요? 더 중요한 걸 강의를 하죠. 근데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 기초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고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1, 12 강의가 어쩜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 그래서 1, 2월에 강의할 때는 자, 이 강의 듣고 오세요. 저 강의 듣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기초를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때는 뭐 하는가? 앞에 이론을 쫙 그때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개념책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차익이란 말이 안 나와. 자, 그래서 4번은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수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체계라는 곳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비용 4번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비용은
정상 영업활동이 일환으로 발생하지만 차손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책에서는 비용과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4번.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차손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념책에서는 비용과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나왔고요. 수익 1, 2, 3, 4, 비용 1, 2, 3, 4, 이게 국제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라고 써놓은 것이지 기준서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를 잠깐 보시죠. 책으로 설명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 있는가? 당기 손익이라는 게 있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비용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기 손익이라는 게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있어. 참고하실 것은 수익 중 당기 손익, 당기 손익 중 수익에 해당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냥 당기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비용 중 당기 손익,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비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당기 손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당기 이익이라고도 말을 하고,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비용은 당기 손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험 볼 때 당기 손실로 처리할 것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이걸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당기 이익에 반영할 것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책에다가는 이걸 제가 써놓질 않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방법을 좀 모르겠어서, 컴퓨터 기술이 없어서. 그래, 요 자리에서 외우고. 자, 바로 얘를 1번이라고 가정, 2번이라고 가정하고, 오늘 이후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었어. 여러분, 말로다가,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나오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돼요? 이럴 때는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당기 순이익이라고 대답해도 틀린 건 아니고 총포괄 이익이라고 대답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되나요? 그럴 때 수익은 얘를 말하는지 얘를 말하는지, 비용은 얘를 말하는지 얘를 말하는지 일반인들은 판단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도 정확히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결론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뭐예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대답해도 되고 총포괄이익이라고 대답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짚으면서 이렇게 적시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 수익에서 이 비용 빼면 뭐가 나오나요? 즉 1에서 2 빼면 뭐가 나오나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총포괄이익이라고 대답하셔야지.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 얘를 3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4라고 가정하면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에서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비용을 빼면, 바꿔 말하면 당기 이익에서 당기 손실을 빼면 뭐냐요? 뭘까요? 하면 얘가 바로 당기 순이익이야. 자, 이때 총자는 쓰나 마나 똑같아요. 총포괄이익, 포괄이익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에서 얘 뺀 게 뭐라고요? 총포괄이익. 얘에서 얘 뺀 게 뭐라고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짚으면서 말을 할 땐 수익에서 비용 뺀 뭐예요? 총포괄이익. 수익에서 비용 뺀 뭐예요?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이 기타 포괄손익이 뭐냐, 이거. 기타 포괄손익. 앞에서 강의할 땐 이 말 기억하실지 몰라요. 기타 포괄손익이란 미실현 보유손익을 의미한다.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95점짜리도 기억 못하니까 됐어요. 그럼 기타 포괄손익이 뭐냐?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 잠시 짚고 오겠습니다만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뭔 얘기냐? 기타 포괄손익도 수익 또는 비용이란 얘기예요. 다만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땐 써먹지 않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이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이번에 미리 외워봅시다. 어디 나와 있는가? 교재 113쪽을 잠시 넘어갑니다. (113쪽) 피셨나요? 자, 거기 보니까 주요 용어 설명해놓고 기타 포괄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찾으셨죠? 자, 기타 포괄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으로 다음 5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1번의 기억 볼까요? 1번의 기억. FVOCI 평가손익 나와 있죠. 재측정 손익, 평가손익 같은 말이에요. 2번의 기억. 2번의 기억. 뭐라고 나왔는가? FVOCI 금융자산, FVOCI 평가손익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따로 표시를 한 이유는, 자, 아까도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를 잠깐 보세요. 작년에는 금융자산을 뭐라고 강의했는가? 당대매만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작년 거 잊어버리시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순익은 기타 포괄순익이고, 얘들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당해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즉 재분류 조정을 한다. 이렇게 강의했었어요. 지금 용어만 바뀐 게 아니라 재분류 조정하는 방법도 틀려. 자, 여기서 재분류 조정이 지금 뭔지 몰라도 돼. 재분류 조정이란 거 뭐냐? 지금 현재는 기타 포괄순익이지만 나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땐 단기 손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못 넘어가는가? 이거예요. 지금 기타 포괄순익이었던 걸 나중에 단기 손익으로 대체하는 걸 재분류 조정을 한다라고 말하고, 절대로 단기 손익으로 못 넘어가는 것, 이걸 재분류 조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과거에는 매도 가능 자산은 무조건 재분류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채무 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됩니다. 지분 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재분류 조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다 종류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첫째, FVOCI 평가손익. 둘째,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세 번째 보니까 아까 이렇게 외웠죠.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손익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원래 계정 과목은 현금 흐름 위험회피의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말이 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손익 아까처럼 외우면 돼요. 그런데 아까 자본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역에서는 뭐라고 외웠냐면은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이렇게 외웠죠. 근데 이번에는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찾으셨나요? 자, 기타 포괄손익 외웠던 식으로 제가 분명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이라고 말 안 하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 불러보세요. 시작. FV-OCI 평가 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흐름 매매비 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을 불러보세요. 시작. FV-OCI 평가 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으로 매매비 수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그 밑에 거느린 새끼는 다른 건 다 똑같아. 다만 한쪽은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이렇게 했는데 기타 포괄손익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박스가 나와 있네요. 113쪽에 박스. 기타 포괄손익에 추가해놓고 참고만 바람해놓고요. 그 바로 아래 나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줄 시작.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다시 시작.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적어보세요.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이거 뭔 얘기냐면은 우리 회계에서 관계기업이라는 게 있어.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뭐냐?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회사가 피투자회사고 주식을 산 회사가 투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 실수했나 보다. 자, 들어보세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많이 샀어요. 중요한 거. 엄청 많이 산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산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기업이 하나 있어. 이 기업이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에 과반수 이상을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을 엄청 많이 산 거지, 이거는. 또 이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얘가 샀고, 이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얘가 샀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래도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얘가, 이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얘가, 이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얘가 이렇게 샀어. 지금 이거 그림, 이게 바로 뭐냐? 꼭 흔히들 신문에 보면 문어발식 확장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금 이건 문어발 그린 거예요. 문어발. 이런 걸 갖다 영어로는 뭐라 그런가?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용어를 하는데 제가 원래 영어를 안 쓰는데 이렇게 차원 높은 용어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 못 읽을 걸 이거. 이거 읽으면은 뭐 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표현하면 이거 재벌기업이야. 재벌기업. 이때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얘가 샀다면 얘는 이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얘고 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얘야. 결과적으로 얘는 나머지 기업들을 완전한 지배를 할 수 있죠. 이때 이 회사를 우리 뭐라 하는가? 지배회사라고 말을 하고 또는 모회사 이렇게 말하죠. 지배를 받는 이 회사를 뭐라 그러는가? 종속회사라고 말을 해요.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 뭐 사람들이 이걸 손자회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단일의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모든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재무제표를
이걸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래.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연결재무제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우리 시험에는 연결재무제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제 책에도 기술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 회사의 주식을 엄청 많이 산 경우고, 지금 저는 엄청 많이 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산 경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 흔히들 피투자회사 주식에 20% 이상을 부여한 거 필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내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 주식을 좀 많이 샀어. 그럼 아무래도 나는 그 사람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눈치를 보죠? 흔히들 말하면 대주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 야, 안 되겠어. 내가 볼 때 그 사장 바꿔야 되겠어. 아, 그놈 잘라. 에헤이, 이 사람아, 앞으로는 이걸 좀 만들어 봐. 만들어서 팔아봐. 입김을 쓸 수 있거든요. 바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하는가?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을 써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자칫 투자회사가 필기까지는 필요 없고 말만 한번 해봅니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시작.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때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하는가? 아까는 지배회사, 종속회사 이렇게 말을 했죠. 이번에는 완전한 지배가 아니라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되, 제가 한 시절 어둠의 세계에서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쟤들은 전부 다 나의 꼬붕이야, 이렇게. 또 이상한 소문 날라?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 그랬더니, 야, 김석일이가 진짜 어둠의 세계에 있었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장난으로 한 소리지? 자, 입김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은 쟤는 나의 꼬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회계사는 뭐라 그러는가? 저 회사는 나의 관계기업이야, 이렇게 말을 해. 내 꼬붕이란 얘기예요. 완전한 지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꼬붕일 뿐이에요. 이때 그 관계기업에서 혹시 기타 포괄손익이 변하잖아요. 투자회사도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꼬붕 내 기타 포괄손익은 나의 기타 포괄손익이란 얘기죠. 우리 쫄병의 기타 포괄손익은 나의 기타 포괄손익이란 얘기야. 그리고 그 아래 당기 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평가손익 중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단 회계 불일치를 일으키거나, 잠깐 우리가 이제 회계 불일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를 보세요. 회계 불일치라는 말은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보유자의 인식의 차이를 의미해. 그러니까 잠깐 저 보세요. 그냥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오죽하면은 제 카페에다 해석을 그렇게 써놨어요. 잘 보세요.
원래는 이 불일치라는 건 뭐냐? 발행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보유자는 그걸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든가 서로 회계처리 방법 똑같은 금융상품인데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다. 이걸 회계불일치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갈까 봐 제 카페에다 이렇게 썼어. 여러분들은 저는 뭐라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저분은 잘생긴 게 아니야. 엄청 잘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회계 불일치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발행자와 보유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 회계 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평가손익 중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이것도 사실은 기타 포괄손익이다. 근데 시험에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온다면은 설마 박스 안에 있는 게 나올 리는 없겠죠. 근데 왜 써놨냐고요? 남들이 기타 포괄손익이 뭐 5개라고? 너 도대체 누구한테 회계 배운 거야? 사실은 7개인데 하고 이렇게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이유를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5개만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고 기타 포괄손익은 FV, OCI 평가손익, 해외사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으로 위험에 비슷한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자, 이어서 관계기업이라는 용어 살펴봤네요. 관계기업은 나의 쫄병, 나의 꼬붕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내가 어떤 특정 회사에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나는 걔를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강의할 것도 아닌데 달달달달 그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관계기업은 내 쫄병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시간상 지금 기타 포괄손익 설명드렸죠. 기타 포괄손익 설명드렸죠. 추후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익 처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비용 처리하세요. 오늘 이후로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이거는 수익 처리하세요. 또는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입이 툭 튀어나오고 앉아서 야 수익은 당기손익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이 또 있는데 강의하는 놈이 수익 처리하세요. 이게 뭐야? 수익 중 당기손익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이런 분들 계실까 봐. 이거 미리 외운 거예요. 자, 지금 외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외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 처리하세요. 비용 처리하세요 하면 전부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얘기죠. 말뜻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기타 포괄손익 종류 5개 외운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이거 수익입니다. 또는 비용입니다. 이 얘기는 수익 비용 중 무조건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마지막 대답해 주세요. 1에서 2 뺀 게 뭐예요? 총포괄이. 3에서 4 뺀 게 뭐예요? 당기순이익. 됐나요? 다음 시간 후반 때부터 계산기는 필요하고요.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